병원 입구에서 쓰러진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노인. 박정우는 그 노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설마, 형? 떨리는 입술. 박정우는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형, 저예요, 정우예요. 박도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박정우가 형의 팔을 붙잡았지만 박도식은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만에 재회했는데 형은 그렇게 등을 돌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도식은 눈을 떴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낡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을 가로질러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박도식은 그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의 시골 마을, 이곳은 개발에서 소외된 채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박도식은 파란색 근무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차고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른 새벽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운 길을 밝히고 있었죠. 박도식은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어릴 적 동생과 함께 누워서 별을 세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지만 박도식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한 박도식은 91번 버스에 올랐어요. 낡은 버스였지만 박도식에게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으니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박도식은 백미러를 통해 텅 빈 버스 뒷좌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겠죠. 박도식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첫 정류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첫 승객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박도식은 버스 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타세요.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버스에 올라 박도식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식은 할머니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박도식의 습관이었죠. 하루 종일 박도식은 마을 곳곳을 누볐어요.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낮에는 시장 보러 가는 어르신들, 저녁에는 학원 다녀오는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박도식은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미소와 인사를 건넸어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간단한 말이었지만 박도식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박도식은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정리하고 일지를 작성한 뒤 박도식은 차고지 옆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하모니카를 꺼냈죠. 이 하모니카는 박도식에게 유일하게 남은 과거의 흔적이었어요. 박도식은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천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모니카에서 흘러나온 곡은 오래된 동요 같았어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애잔한 멜로디였습니다. 박도식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죠. 이 시간만큼은 박도식도 잠시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멜로디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식은 곡을 끝까지 연주한 뒤 하모니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편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형 병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병원장은 아침 7시부터 회의에 참석했어요.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정우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박정우는 언론에도 자주 오르는 명의였고 병원 경영에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는 인물이었죠. 박정우의 집무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의 표정은 늘 차갑고 냉철했어요. 완벽주의자였던 박정우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엄격했습니다. 하루 종일 박정우는 환자를 진료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준 샌드위치를 책상에서 먹으며 다음 일정을 확인했죠. 박정우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고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저녁 9시 박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박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침실로 들어가 버렸고 식탁에는 박정우 혼자 먹을 저녁이 놓여 있었어요. 박정우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봤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늘 공허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박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우는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비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발신인이 없는 작은 소포였어요. 박정우는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휴대용 녹음기와 짧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박정우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하모니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멜로디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 누군가 박정우를 재우며 불러주던 노래였죠. 박정우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형, 그렇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형이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박정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도식이 형인가? 녹음기에서는 하모니카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고 마지막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정우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40년 동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정우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죠. 형 박도식이 하모니카를 불며 어린 박정우를 재우던 밤, 좁은 방 한 칸에서 둘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박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죠.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 음색, 이 떨림, 이 숨소리까지도 형 박도식의 것이었어요.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박정우는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형은 40년 전에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 이건 누군가의 장난일 거야. 박정우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 가운을 걸쳤습니다. 오전 진료 시간이었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정우는 차갑고 냉철한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원장으로서의 박정우는 흔들림이 없어야 했어요. 오전 진료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박정우는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끊어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하모니카 소리가 맴돌고 있었죠. 박정우는 고개를 흔들며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로비가 붐비기 시작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정우는 회의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던 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애가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우는 본능적으로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박정우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아이를 업고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아이를 단단히 업고 있었죠. 숨이 가빴지만 걸음은 빨랐어요. 의사 선생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박정우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열사병으로 보였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죠. 박정우는 간호사들에게 응급처치를 지시한 뒤 아이를 업고 온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박정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노인의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박정우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죠. 어린 시절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하면서도 슬픈 그 눈빛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입술을 떨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박정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정우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형 박도식이라고. 노인, 아니 박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박도식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목소리마저 바꿔놓았지만 박정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의 목소리였어요. 형? 박정우는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박정우는 박도식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형, 저 정우예요. 알아보시잖아요. 박도식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저 지나가다 아이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박도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박정우는 박도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도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 도망가지 마세요. 저 정우예요. 동생 정우 아닙니까?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장님, 저는 누구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근처에서 버스를 모는 기사일 뿐입니다. 박정우는 박도식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느껴졌죠. 형, 제발. 왜 이러세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도식은 박정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박도식은 그 말만 남긴 채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정우는 박도식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형의 등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박정우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정우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박정우는 책상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왜 모른 척 하세요? 왜 저를 피하세요? 박정우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은 박정우를 알아보고도 외면했어요. 그 사실이 박정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박정우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죠.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은 형 박도식이었어요. 형은 살아 있었고 박정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왜 박정우를 피했을까요?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입구 쪽에서 버스 한 대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1번 버스였죠. 박정우는 그 버스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형이 저 버스를 몰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형, 꼭 다시 만나야 합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봐야 해요. 왜 우리를 떠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박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 형을 만난 뒤 박정우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형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구분 등,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모른 척하며 떠나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정우는 녹음기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하루에도 몇 번씩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모니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박정우는 병원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원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습니다. 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박정우는 의사 가운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죠. 하지만 박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박정우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 외곽 시골 마을로 가주세요. 91번 버스 노선 근처면 됩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죠.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로도 좁아졌죠.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형은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택시는 1시간쯤 달려 시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우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91번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정우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박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박정우는 초조한 마음으로 도로를 바라봤죠. 정말 형이 이 버스를 몰까? 혹시 다른 노선으로 바뀐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파란색 버스 한 대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1번 버스였죠. 박정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췄고 문이 열렸어요. 박정우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기사석을 바라봤어요. 등 뒤에서 본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형 박도식이었죠. 박정우는 교통카드를 찍으며 박도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도식도 백미러를 통해 박정우를 보고 있었어요. 잠시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박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정우는 버스 뒷좌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객은 박정우를 포함해 3명뿐이었어요. 노인 한 분과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한 명이었죠. 박정우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박도식의 뒷모습을 훔쳐봤습니다.
형의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 보였고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자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이제 버스 안에는 박정우와 박도식 단둘뿐이었어요.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사석 바로 뒤 좌석에 앉았죠. 저기, 박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박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기에 저장해둔 하모니카 음성 파일을 찾았어요. 이 노래 아세요? 박정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스 안에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익숙하면서도 애잔한 멜로디였죠. 박정우는 박도식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박도식의 손이 핸들을 잡은 채 멈췄어요. 버스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박도식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박도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모니카 소리만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곡이 끝나갈 무렵 박도식은 천천히 버스를 길가에 세웠어요. 엔진을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죠. 박정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형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형? 박정우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도식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어요. 박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박도식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계셨군요, 원장님. 박도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40년 만에 듣는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 4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박정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죠. 저는 더 이상 박정우 원장님의 형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미 가족을 버린 사람이에요. 박도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 형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형은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박정우는 박도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도식의 몸이 움찔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장님은 이제 훌륭하게 성공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박도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박정우는 박도식의 어깨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형, 제발 저를 봐주세요. 40년 동안 형이 그리웠어요. 왜 떠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든 게 궁금했어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백미러를 통해 박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도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40년의 세월이 형을 많이 변하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우야. 박도식은 처음으로 박정우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형은 여전히 동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형이시죠? 박정우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박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정우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박도식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형의 비밀. 버스 안에서 한참을 울고 나니 박정우는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박도식도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40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 우리 어디 가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박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운행은 끝났으니 괜찮습니다. 박도식은 버스를 차고지로 몰고 갔어요. 업무를 정리한 뒤 둘은 박정우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박정우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도식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박정우는 박도식을 병원 뒷마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쉬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벤치에 나란히 앉자 박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병원에서 저를 봤을 때 말입니다.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박도식은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이제 잘 살잖아. 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너한테 방해만 될 것 같았어.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이 어떻게 방해가 됩니까? 박도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성공한 병원장이고 나는 그저 늙은 버스 기사일 뿐이야. 내가 내 형이라는 게 알려지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형? 박정우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이내 진정하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형을 찾았어요. 형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형이 필요해요. 박도식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정우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박도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우는 박도식의 손을 잡았어요. 형,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40년 동안 궁금했어요. 박도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너 기억하니?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을.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비 때문에 쫓기던 날이었죠. 그래. 박도식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아버지는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지. 너는 겨우 18살이었어. 대학 입학도 앞두고 있었고 박정우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형은 그때 25이었어요. 형도 힘들었을 텐데.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형으로서 너를 지켜야 했어. 내가 대학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어. 박도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형? 박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박도식은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장에 팔려갔어. 선불로 돈을 받는 조건이었지. 그 돈으로 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어. 박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이 공장에 팔려갔다고요? 박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만은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믿었거든. 형? 박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박도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 힘들었지만 너를 생각하면 견딜만 했지. 하지만 박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 기계에 눈을 다쳤지.
실명 직전까지 갔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어. 공장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했고 박정우는 박도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형, 그때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박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할 수가 없었어. 그 공장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어. 박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불법이요? 박도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어요. 선불로 돈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 자체가 불법이었지. 사실상 인신매매나 다름없었어. 공장주는 우리를 감시했고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어. 박도식은 주먹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었고 편지도 보낼 수 없었어. 우리가 탈출하거나 신고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지. 게다가 사고가 나면 더 심하게 감시당했어. 공장 측에서는 산재 신고를 막으려고 환자를 몰래 치료하는 곳으로 보냈거든. 박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곳에 형이 있었다고요? 박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불법 치료소에서 몇 달을 보냈어. 눈은 다행히 실명하지는 않았지만 시력이 많이 나빠졌지. 그리고 퇴원하고 나니 박도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공장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 단속이 들어와서 공장주는 도망갔고 우리 같은 노동자들만 남겨진 거야. 나는 갈 곳이 없었어. 돈도 한 푼 없었고 몸도 성하지 않았지.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 박도식은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집이 어디 있었겠니? 우리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뒤였고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 저는 대학 기숙사에 있었어요. 형이 연락했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 박정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나는 정말 비참했어. 시력도 나빠진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어. 그런 모습으로 너한테 나타날 수가 없었어. 박도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공장에 갔지만 정작 나는 폐인이 되어버렸잖아. 그런 내가 내 앞에 나타나면 너는 분명 나를 위해 학업을 포기했을 거야.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 저는 형을 돌봤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박도식은 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두려웠던 거야. 너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분명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을 거야. 대학도, 꿈도, 미래도. 박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게 싫었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사라지기로 했어. 너는 대학을 잘 다니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 박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형? 형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군요. 박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거리로 나갔어. 노숙인이 됐지.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어.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도 했어. 박도식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나는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니까. 사실 나도 찾아달라고 바라지 않았어. 내가 사라지는 게 너한테 더 좋은 일이라고 믿었거든. 박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박도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형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형. 저는 형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형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박도식은 박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알아, 정우야. 이제는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모두 내가 선택한 일이야. 나는 그저 너만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두 형제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형, 그 뒤로는 어떻게 사셨어요? 노숙 생활에서 어떻게 버스 기사가 되신 겁니까? 박도식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야. 하지만 지금은 이만큼만 이야기하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 힘들 것 같구나.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는 깊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을 다시 만났으니 천천히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형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정우는 며칠 동안 일손을 놓았습니다. 병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형이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죠. 40년 동안 형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우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창고를 열었어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박정우는 차마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제는 그 안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낡은 옷가지, 사진첩, 일기장. 박정우는 하나하나 꺼내며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작은 수첩이었죠. 박정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40년 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1985년 3월 15일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 씨가 관악구 보호소에서 도식이를 봤다고 제보. 내일 당장 찾아가 봐야 한다. 박정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박정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3월 16일 희망이 집 보호소를 찾아갔다. 명단을 확인했지만 도식이 이름은 없었다. 책임자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했다. 김 씨가 잘못 본 걸까?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3월 20일 근처 새희망 보호소도 찾아갔다. 역시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도식이는 분명 어딘가에 있다. 수첩을 계속 넘기자 비슷한 기록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4월 5일 봉천동 일대 보호소 3곳을 더 찾아갔다. 도식이 소식은 없었다. 5월 12일 노숙인 쉼터를 찾아갔다. 담당자가 도식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미 떠난 뒤였다. 박정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형을 찾아다녔던 거죠. 하지만 형은 여러 곳을 전전했고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아서 명단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렸던 거예요. 1987년 7월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 구로구 쪽 무료 급식소에서 도시기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 내일 찾아가겠다. 아버지의 글씨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의 기록은 절망적이었어요. 또 놓쳤다. 일주일 전에 그곳을 떠났다고 한다. 박정우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의 기록이었어요. 이제 몸이 많이 안 좋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도시기를 찾아야 한다.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버리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박정우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을 찾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셨죠. 박정우는 자신이 아버지를 오해했던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형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사셨던 거예요. 박정우는 수첩을 들고 다음날 바로 형을 찾아갔습니다. 91번 버스 차고지로 달려갔죠. 박도식은 버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정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왜 또 여기까지? 형, 이것 좀 봐주세요. 박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수첩을 박도식에게 내밀었어요. 박도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박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쓰신 거야?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 아버지는 형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형을 찾아다니셨어요. 박도식은 수첩을 넘기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다녔던 보호소들, 쉼터들, 급식소들, 그 모든 곳들을 박도식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보호소들에 있었어. 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지. 며칠씩만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어. 박정우는 형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형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지 못하신 거예요. 서로 불과 며칠, 몇 주 차이로 엇갈렸던 겁니다. 박도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날 찾고 계셨던 거야?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박정우는 형을 꼭 안았어요. 그렇습니다, 형. 아버지도 저도 우리 모두 형을 찾고 있었어요. 단지 운명이 우리를 자꾸 엇갈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박정우는 병원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이었어요. 박정우가 추진해온 병원 확장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였죠. 이사회 회의실에는 여러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재개발로 병원 규모가 2배로 커집니다. 수익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 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지 매입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바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이사가 보고했어요. 박정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철거 대상 건물 목록을 보는 순간 박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희망고아원? 박정우는 그 이름을 보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가 대답했어요. 네, 낡은 고아원 건물입니다. 이미 이전 협의가 끝났고요. 다음 달에 철거 예정입니다. 박정우는 손이 떨렸어요. 희망고아원. 형이 봉사하던 곳이라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형과의 대화에서 형이 말했었죠. 나는 지금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그게 내 삶의 유일한 의미야. 박정우는 회의실을 나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그곳이 제가 추진한 병원 재개발 부지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 박도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세운 병원이 형이 지켜온 아이들의 집을 부수는 거구나. 박정우가 전화를 끊은 뒤 박도식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희망고아원이 철거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곳은 박도식에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노숙 생활을 끝내고 버스 기사로 일하게 된 것도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아이들 때문이었죠. 박도식은 고아원으로 달려갔어요. 낡은 2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문. 누가 보기에는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박도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도식 아저씨. 한 아이가 박도식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박도식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밥 잘 먹었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박도식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박도식은 고아원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원장님, 철거 이야기 들으셨죠? 박도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이미 이전 협의도 끝났고 다음 달이면 철거가 시작된답니다.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박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족입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원장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이미 땅을 매입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박도식은 원장실을 나와 마당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었어요. 박도식도 한때 그랬죠. 가족 없이, 의지할 곳 없이 거리를 헤맸던 시절을 박도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박도식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도식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희망 고아원 철거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박도식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힐끗 보고 지나쳤죠. 하지만 박도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 운행을 마치고 병원 앞으로 와서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박정우가 병원 문을 나서다가 박도식을 발견했습니다. 형? 박정우는 놀라서 달려갔어요. 박도식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형,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이 상하실 거예요. 박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우야, 나는 이 일을 막아야 해. 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 흩어지면 다시는 가족처럼 살 수 없어. 박정우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저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사회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박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내 일을 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박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어요. 박정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도식은 계속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지만 박도식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물만 조금 마시고 계속 서 있었죠. 65세의 나이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후 박도식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도식은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박도식을 응급실로 옮겼죠. 박정우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박정우는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박도식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형? 박정우는 박도식의 손을 잡았어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탈수와 과로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박도식은 이틀 뒤에 깨어났습니다. 박정우는 밤새 형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형? 박정우는 박도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도식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하다, 정우야.
걱정 끼쳤구나. 담당 의사가 들어와 박정우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원장님,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가 오래 누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뭡니까? 박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손상인데 아마 과거 사고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릅니다. 박정우는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박정우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박도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농성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박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우야. 나는 아직. 형? 박정우는 박도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형은 이제 쉬셔야 해요. 제발.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도식은 박정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박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 겁니다. 박정우는 박도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형을 다시 잃을 수는 없어요. 간호사가 박도식의 소지품을 가져왔어요. 낡은 가방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하모니카가 있었죠.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들어 올렸습니다. 40년 동안 형이 간직해온 그 하모니카였어요.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꽉 쥐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박정우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형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형을 버렸구나. 박정우는 깨달았습니다. 형은 40년 동안 박정우를 위해 희생했어요. 하지만 박정우는 성공에만 몰두했죠. 돈과 명예를 쫓으며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입에 댔어요. 한 번도 불어본 적 없었지만 천천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서툰 소리가 났지만 박정우는 계속 불었어요. 형이 평생 불어온 그 멜로디를 따라 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날 박정우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모이자 박정우는 일어섰어요. 저는 오늘부로 병원장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박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수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희망 고아원은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병원 기금으로 고아원을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사들은 반대했지만 박정우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박정우는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형과 자신 같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박정우는 이제야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정우는 병실로 돌아가 박도식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형, 재개발은 중단했어요. 고아원은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병원 기금으로 새 건물을 지어드리기로 했어요. 박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우야, 고맙다.
박도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형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도식은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박정우는 형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박도식은 거절했어요. 나는 내 집으로 갈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야 해. 박정우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형의 삶이었으니까요. 퇴원 후에도 박도식은 버스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박정우는 형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빠졌고 얼굴도 더 창백해졌어요. 박정우는 매일 형의 버스 노선을 따라다니며 하모니카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어요. 형이 평생 지켜온 것을 이제 박정우가 함께 지키기로 한 겁니다. 박정우는 불안했습니다. 형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박도식이 퇴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박정우는 매일 형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고아원에 갔고, 때로는 형의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죠. 하지만 형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식의 걸음은 더 느려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을 크게 몰아쉬었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정우는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자고 권했지만 박도식은 매번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이 기다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어느 날 저녁 박정우는 고아원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박도식은 아이들과 마당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어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박도식의 연주를 듣고 있었죠. 석양빛이 박도식의 얼굴을 비췄는데 박정우는 그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저씨, 내일도 또 와주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박도식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내일도 올게. 하지만 박정우는 형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도식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고아원에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진 거예요. 박정우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박도식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박정우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환자분의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폐 기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정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박정우는 병실로 들어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도식은 눈을 떴어요. 정우야, 왔구나. 박도식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박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형이 먼저 가게 됐구나. 박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형, 무슨 말씀을. 형은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가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박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박도식은 박정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야, 아이들 잘 부탁해. 저 아이들이 형이 살아온 이유였어. 박정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형. 약속할게요. 제가 아이들 잘 돌볼게요. 그러니 형은 제발 버텨주세요. 박도식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정우야.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이틀 후 박도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정우는 형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형, 형. 박정우는 형을 불렀지만 박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박도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원장, 버스 회사 동료들, 그리고 박정우가 참석했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박도식을 배웅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작은 목소리들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죠. 박정우는 형의 묘비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어요. 박도식 사람들에게 버스처럼 다가온 사람. 박정우는 그 문구를 보며 울었습니다. 형은 정말 버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다가갔고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죠. 추모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박정우는 혼자 묘지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박정우는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저 왔어요. 박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형이 평생 간직했던 그 하모니카였죠.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입에 댔습니다. 천천히 숨을 불어넣자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석 달 동안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제법 곡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어린 시절 형이 불어주던 그 노래였죠. 박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 쉬어요.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내리고 중얼거렸어요. 평생 고생하셨어요. 저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편히 쉬세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모니카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을 타고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박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내리고 있었어요. 하모니카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대신 불어주는 것처럼 바람 속에 퍼져나갔죠. 박정우는 그것이 형의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박정우는 울음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박정우의 소리가 하나가 됐어요. 두 형제의 합주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함께 부르는 노래였죠. 곡이 끝날 때까지 박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박정우는 형과 함께 노래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음이 끝나자 하늘의 소리도 멈췄습니다.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가슴에 안았어요. 형,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정우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형이 박정우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형은 떠났지만 형의 마음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박정우가 형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박정우는 묘지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박정우는 작게 손을 흔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 다음에 또 올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어요. 박정우는 서울 외곽 시골 마을의 작은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었어요. 작은 버스였습니다. 하얀색 버스 옆면에는 파란 글씨로 이동 진료 버스라고 적혀 있었죠. 박정우는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인 것 같았죠. 박정우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오늘도 진료 받으러 왔니?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박정우는 버스 문을 열고 아이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버스 안은 작은 진료실로 꾸며져 있었어요. 진료 침대와 간단한 의료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죠. 박정우는 의사 가운을 입고 아이들을 한 명씩 진료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밥은 잘 먹고 있어?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며 아이들을 살폈어요. 예전에 차갑고 냉철했던 병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박정우는 약을 처방하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하루 3번 먹어야 해.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를 마친 뒤 박정우는 버스 밖으로 나왔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박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형이 남긴 그 하모니카였어요.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천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1년 동안 매일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형만큼이나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는 바람을 타고 들판으로 퍼져나갔죠.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죠. 선생님, 오늘도 오셨구려. 노인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노인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손목이 좀 아프네요. 농사일 하다가 삐끗한 것 같아요. 박정우는 노인을 버스 안으로 모셨어요. 조심스럽게 손목을 살펴보고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은 쉬셔야 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병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노인이 버스에서 내린 뒤 박정우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어요.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 박정우는 버스 옆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동진료버스 글씨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도식버스라고 새겨진 명패였습니다. 박정우는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형,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박정우는 버스를 몰고 다음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버스 창문을 비쳤죠. 박정우는 운전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 당신 덕분에 이제야 사람답게 삽니다.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병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뒤 박정우는 진짜 의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고 형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 있었죠. 다음 마을에 도착하자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노인들, 아이들, 젊은 사람들 모두 박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버스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신가요? 하루 종일 박정우는 사람들을 진료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예전에 느꼈던 공허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정우는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버스 문을 닫았어요. 오늘의 일정이 끝난 거죠. 박정우는 버스를 몰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병원 기금으로 새 건물을 지었고 아이들의 환경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가족처럼 함께 살고 있었죠. 박정우는 고아원 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왔어요. 선생님, 도식 아저씨 버스다. 아이들은 박정우와 버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정우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박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박정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이 박정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박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박정우는 벤치에 앉아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노래 들려줄게. 박정우가 하모니카를 불자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형이 평생 불렀던 그 노래였죠. 아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곡이 끝나자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 노래는 누가 만든 거예요? 박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형이 만든 거야. 아주 오래전에 말이지. 형은 어떤 분이셨어요? 또 다른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형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희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정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충분히 착한 아이들이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정우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들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박정우는 다시 한번 하모니카를 꺼내 불었습니다. 버스 안에 멜로디가 울려 퍼졌어요. 창문을 열자 하모니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들판 위로, 하늘 위로, 세상 어딘가로 퍼져나갔죠. 박정우는 하모니카를 불며 생각했습니다. 형은 떠났지만 형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고. 박정우를 통해,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이 버스를 통해 형의 따뜻함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고요. 형, 저 잘하고 있죠? 박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들어왔어요. 마치 형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운전했어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외롭지 않았어요. 형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형은 박정우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하모니카 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별들이 그 소리에 반짝였습니다. 박정우는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